인공지능 개론 수업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는 인공지능의 전반부,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초 예제부터 조금 고급스러운 예제들은 대부분 인공지능이 어떤 초기 상태가 있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탐색을 통해서 다양한 맞춤형으로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인공지능에게 지식을 한번 가르쳐보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부터 설명을 해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국내외 도서 여러 권을 살펴보고 학생 입장에서 제일 도움이 될 만한 교재와 그림과 컨텐츠를 잘 수집을 해가지고 취사 선택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지식을 가르쳐보자 요 내용은 제가 참고하고 있는 국내 도서들 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인공지능 첫걸음 한빛미디어 교재를 주로 활용을 했고 그곳의 컨텐츠와 그림을 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가 직접 여러 가지 도서를 바탕으로 또 제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그림을 새로 그려서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제가 항상 얘기를 해드렸지만 국외 도서 중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라고 하는 유명한 러셀 교수님의 요 두꺼운 원서 교재 2권도 가능하시다면 빌리시거나 아니면은 여력이 되신다면 구입하셔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의 파트라도 일부분 찾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플립트 러닝으로 보강을 하신다면 개인 커퍼빌리티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뭘까요? 지식을 사실 어떤 카테고리화 한다거나 지식의 정도, 디그리를 퀄리티 혹은 퀀터티 측면에서 양적, 질적 측면에서 저희가 측정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서 누가 가장 똑똑한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지식의 종류 중에 선언적 지식이 무엇인지 또 절차적 지식은 무엇인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사람인 저희가 똑똑해지고 다양한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컴퓨터 즉 디바이스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지식을 갖게 하려면 과연 저희가 어떻게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키고 어떤 지식의 종류만 컴퓨터에게 입력으로 학습 모델링을 시켜서 결국에 지식을 쌓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앞 챕터에서는 주로 지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intelligence죠. 그래서 이런 지능과 저희가 지금 살펴볼 지식, knowledge는 사실 달라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요 두 개의 개념이 다르고 과연 지능과 달리 지식은 사후적으로 선천적으로 말고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양도 늘리고 또 정도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한글로도 어떤 터미널러지를 소개를 하고 해드리고 있지만 요 한글이 영어로는 어떻게 매핑이 되고 각각의 물리적으로 깊은 뜻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동시에 생각해 봐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에게 인공적으로 지능을 가질 수 있는 요 컴퓨터, 디바이스 혹은 머신 요런 사람이 아닌 인공적으로 지능을 갖게 해야 되는 그런 주체에 어떻게 지식을 가르칠 수 있을지 저희가 공부를 할 것이고요. 지식이라는 것은 definition이 정확히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지식의 종류는 몇 가지 정도가 있고 표현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칠 때랑 기계에게 지식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표현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기계 입장에서는 어떤 표현 방법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에 이런 개념은 제가
첫 주자 때부터 그 인공지능 개론의 그 초반기 때 계속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붐이 2번 정도 일어났었다라고 했는데 제2차 붐 때 중심이었던 전문가 시스템이 결국에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그쪽 분야, 그쪽 도메인에서 지식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이런 전문가 시스템이랑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인공지능, 머신, 디바이스 이런 걸 떠나서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퀴즈 풀기를 굉장히 잘하는 이런 특기를 가진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전제품 판매를 굉장히 잘하고 각각의 가전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는 종업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은행이라던가 시청에서 어떤 국공립기관에서 그 창구를 담당하는 그런 그쪽의 도메인에서 잘하는 분이 있었고 또 테크니컬하게 어떤 숙련이 훌륭한 숙련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1살 정도 되는 아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각자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가졌을까요? 저희가 먼저 가만히 대략 1분 정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그래서 모두 노트를 꺼내시고 노트 상단에 오늘 본인이 이 비디오를 시청하시면서 공부하는 날짜, 즉 current date, studying date를 한번 써봐 주세요. 뭐 대략 2020년도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또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 주변 사람 중에서 본인이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하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대략 몇 살 정도이고 어떤 경험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나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학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똑똑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성적과 무관하게 청소를 잘하고 요리를 잘하고 실생활 측면에서 꼼꼼하고 문제 처리를 잘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기가 똑똑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일수록 조금 더 어렵고 굉장히 평범하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호기심을 더 많이 갖잖아요. 예를 들면 요런 단순한 어떤 행동들 있잖아요. 물건이 앞에 있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물건은 과연 어떻게 어디로 언제 누구에 의해서 사라졌을까? 이런 철학적인 사고를 아기 머릿속에서 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당연한 질문을 가질수록 좀 더 고차원적인 지식이랑 질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가장 똑똑한지 생각해보자. 이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knowledge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definition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 노트에 쓰셨을 텐데요. 그 노트에다가 앞에 보이는 지식에 대한 definition 5개는 본인이 직접 노트 필기를 해 주시고 본인이 쓴 노트 필기를 사진을 찍으시고 그 사진도 주기적으로 편안하게 봐주시고 본인 워드 파일 포트폴리오에도 붙여놔 주세요. 워드 포트폴리오 파일에도 항상 working date, current date, studying date를 꼭 날짜를 쓰시고 그 날짜 밑에 제가 강조하는 사진 찍고 본인이 노트에 필기하신 사진을 워드 포트폴리오에도 붙이시고요. 제가 꼭 이 부분 하세요. 이게 아니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정말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노트든 스마트폰에 찍는 것이든 워드 포트폴리오 파일에 붙여 넣는 사진이건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으면 제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연습장처럼 노트 필기도 하시고 사진도 편안하게 자기 스마트폰으로 많이 찍어 주시고요. 역시 워드 파일에도 편안하게 본인이 공부한 흔적을 다 붙여서 가능하면 매주 아이캠퍼스 어사이먼트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제가 워드 포트폴리오 파일을 검사를 하면서 요 학생분은
제가 강조한 부분 말고도 본인이 이 부분이 좀 부족하거나 더 공부하고 싶어서 플립트 러닝으로 더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성실도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략 1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개인 노트에다가 지식에 대한 definition을 스스로 한번 직접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연필로 쓰시고요. 그냥 단순히 쓰시는 게 아니고 writing, 필기를 하시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과 견식, 지혜와 견식, 어떠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나 판단 또는 그것을 갖춘 사람. 세 번째, 어떠한 사건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 또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아는 것, 인식, 이해하는 것 또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식이란 넓은 의미로는 안다고 알려진 인간의 모든 활동과 특히 그것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원인의 파악을 기반으로 한 확실한 인식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략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분 정도를 드릴 테니까요. 노트에다가 지식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최소 한 번 이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1분을 기다릴 순 없고요. 비디오를 포즈 하시고 노트 필기 할 때까지 재생을 잠시 멈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만약에 인공지능 개론 그리고 지난 학기 때 프로그래밍 입문을 통해서 파이썬 혹은 이번 학기에 동시에 해당 교과목 2개를 수강하고 계신 비전공자 학생분들 많으실 텐데요. 과연 저희가 이런 교과목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예전에 한 2주차 정도 전에 저희 총장님의 비전을 참고 삼아서 올려드렸죠. 저희가 앞으로는 각자 전공에서의 도메인 지식만 가지고 어떤 고차원적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계속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사람이 적합한 일을 하되 단순하거나 오히려 또 사람이 풀기에 아예 어려운 문제 혹은 반복적인 일 어떤 문제든 최적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에게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학생분들이 졸업 전후에 어떤 회사나 연구소나 아니면 어떤 교수님 연구실에서 인턴 혹은 정식적으로 정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실 때 원하는 본인이 목표로 하는 국내외 대기업 혹은 외국계 기업 어떤 곳이든 면접을 보게 될 텐데 그때 본인이 수강하셨던 교과목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 개론에 대해서 질문을 누군가 하실 수 있어요. 면접관 중에. 그러면 인공지능의 데피니션이 뭐고 또 인공지능이 지식을 갖게 하려면 이 지식의 데피니션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저희는 지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러프하게 혹은 이미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굳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지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때 본인이 휴리스틱하게 생각하신 주관적인 답변도 좋지만 기왕이면 딕셔너리나 위키피디아 어느 정도 스탠더드 돼 있는 앞서 보이는 데피니션 중에 한두 개라도 활용해서 답변을 하신다면 좀 더 전문가스러운 답변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지식에 대한 정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사건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뭔가 안다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지식의 데피니션을 좀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면접관에게 길게 좀 더 테크니컬하게 말한다면 점수를 당연히 더 받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본인이 정말 그 도메인에서 일하게 될 때 지식에 대한 데피니션을 깊게 알고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지금 보이는 페이지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저희 중간고사에 대한 주의사항과 중간고사 출제 유형과 그 다음에 시험 범위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정리해서 좀 올려드릴 텐데요. 일단 그 아이캠퍼스의 공지 메뉴를 꼭 미리 봐주시고요. 저희는 7주차 때 저희 학교 중간고사 기간 내에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6주차 배운 데까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인공지능 개론의 전반부인 탐색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양한 인공지능 기초 예제부터 고급 예제에 적합한 탐색 알고리즘 소개를 모두 포함할 것 같고요. 지금 요 6주차에 소개해드리는 인공지능에게 지식을 가르쳐보자 라고 하는 개념 6주차 배운 데까지가 저희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 내에서 출제 유형은 저희 지난 학기 때 프로그래밍 입문 파이썬 배울 때처럼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이 될 텐데요. 이론은 주로 OX 문제 그리고 단답형 문제가 될 것 같고, 실습은 각각의 랩탑이나 데스크탑에서 파이썬 설치한 환경이 있으실 텐데요. 거기에서 제가 알려드린 수준에서 약간 수정된 혹은 거의 그대로 파이썬 코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 자체는 대부분의 학생이 비슷할 텐데요. 그 코드 각각의 라인에 주석을 달게 할 거예요. 이 주석은 그 코드를 본인이 이해하고 한글로 자기가 이해한 바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읽어보면 내용은 컨텐츠는 동일하지만 그 표현 방법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주석을 읽어보고 제가 이 학생분은 정말로 이 코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작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암기를 하신 건지 이런 걸 제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통해서 제가 학생분들이 인공지능 개론을 중반부까지 정말 잘 이해하고 오셨는지 각각의 학생 맞춤형 이해도를 제가 좀 판단하는 데 참고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당연히 각 학생 입장에서 그래도 관심 있는 것은 인공지능 개론에서 학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학점을 받으실 때 큰 비중이 아무래도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겠죠. 그래서 본인의 내공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공지능 개론 학점도 잘 받기 위해서 이때까지 해오신 것처럼 주차별 비디오 성실하게 시청하시고 그 흔적을 그 개인 노트와 스마트폰 사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워드 파일에 잘 붙이셔가지고 매 주차 어사이먼트에 잘 업로드해 주시면 본인 내공도 키우시고 제가 학생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고 계신지 성실도 측면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페이지를 바탕으로 제가 중간고사 문제를 낸다. 그러면 다음 여러 가지 데피니션 5개 중에서 제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알고 있다라고 알려진 인간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그러면 O 맞죠? 그런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분야만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X가 되겠죠?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건 넓은 의미로는 안다고 알려진 인간의 모든 활동이죠.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 원인의 파악을 기반으로 한 확실한 인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에 대한 예를 들면 OX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요 페이지에서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강의 슬라이드에서 교수님이 OX 문제를 만약에 낸다면 어떤 문제로
낼 수 있을까? 본인이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인물 A가 어떤 사항 P를 알고 있다라고 간주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A는 P를 신뢰하고 있다. P는 사실이다. A는 P를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앞서 그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처럼 A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10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경우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10시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이 사람과는 별개로 정말로 벽에 걸린 시계가 실제로 10시예요. 자, 그런데 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진짜 시계를 볼 줄 안다. 시계를 볼 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혹은 7살이라고 볼게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보통 시계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챕터가 수학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7살짜리 혹은 1학년짜리가 지금은 10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 학생이 정말로 시계를 볼 줄 알고 그쪽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말을 했는데 진짜로 벽에 걸린 시계가 10시였을까요? 그거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요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라고 하는 초등학교 1학년이 10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가 정말로 10시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 A라고 하는 초등학교 1학년이 시계를 보고 지금은 10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랬을 이 경우조차도 초등학교 1학년이 정말로 시계를 볼 줄 안다. 그쪽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계가 고장이 나서 계속 10시였을 수도 있죠. 시계의 상황, 시계의 상태를 저희가 사실 알 수가 없고 이 초등학교 1학년이 시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의 차이점을 모르고 그냥 10이라고 하는 곳에 가리키고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한 원리를 바탕으로 10시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른 시계 예를 들면 뭐 10시 30분, 10시 27분 요런 거는 시계를 정확하게 볼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사항을 바탕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식이 있다 없다. 심지어 어떤 컴퓨터는 지식이 있다 없다. 요거를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저희의 관심사는 사실은 인공지능에 있어서 지식이란 요 부분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인공지능 개론을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인공적으로 기계가 지능을 갖게 하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 지식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생물, 동물체는 어렸을 때부터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시간에 따라서 주변 환경을 각종 센서, 예를 들면 눈, 코, 입, 머리, 손가락, 손, 발가락, 발, 바디, 신체를 통해서 대략 10개 정도의 센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계라고 하는 거는 파워가 꽂혀져 있고 어떤 데이터도 주어져 있지 않으면 어떤 학습이나 모델을 만들면서 지식을 쌓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있어서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데피니션이 뭘까요? 그쵸? 결론은 컴퓨터에 입력해 놓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래서 이런 데이터 없이는 컴퓨터는 지식을 가질 수 없고 지식을 가질 수 없으면 인공적인 지능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컴퓨터가 아무 데이터나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떤 분야의 지식을 갖고 싶으면 그 분야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결국에 인간이 인풋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옳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줘야지만 인공지능에서의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페이지마다 다 이 페이지는 노트 필기를 하세요. 사진 찍으세요. 워드 파일에 페이스트 하세요. 붙여 넣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각각의 슬라이드에 좀 난 이 부분은 조금 내가 생각해도 스스로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플립드 러닝으로 이 비디오 멈추시고 본인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정말로 스스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고 들으시고 필기하시고 또 코딩 부분은 코딩도 하시면서 본인의 능력을 좀 키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페이지도 사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좀 볼 것 같고요. 노트에도 요 인공지능에 있어서 지식이란 요 부분을 필기를 적어도 두세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뭐 저희 국내 다양한 대기업, 연구소, 뭐 대학원 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인만의 목표가 있을 텐데 면접 준비하실 겸 인공지능에 있어서 지식이란 정확한 정의를 스스로 필기하시고 눈 감고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면접관 앞에서 말하듯이 소리내서 말하시면서 본인의 귀로도 반복해서 들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학생분들은 국외, 그죠? 외국계 기업을 목표로 하실 텐데요. 그때 이제 영어로도 만약에 인공지능에 있어서 지식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영어로 요 문장을 exact definition을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지식이란 결국에는 데이터인데 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인간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져야 옳다고 판단되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그런 데이터이고 그것을 컴퓨터에게 입력해 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영어 데피니션으로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knowledg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s some meaningful or reliable data sets for giving some knowledge to the computer or device. wit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식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영상 멈추시고 이 지식의 종류는 노트에다가 꼭 이 그림을 그려주세요. 때로는 어떤 학생분들은 이제 패드에서 PDF 파일에 패드 펜슬로 이제 노트 필기를 하고 계시고 그 내용을 그대로 워드 파일에 같이 첨부하셔서 제출하시기도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종이 노트에 필기하셔도 좋고 아니면 패드 상에서 어떤 그 템플릿 에디터 상에서 필기하셔가지고 PDF 파일 다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아무튼 직접 생각하시면서 그려보시고 라이팅 하시고 코딩해 보시는 게 되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종류는요. 크게 4개 정도가 됩니다. 선언적 지식, 다른 말로는 기술적 지식, 두 번째는 절차적 지식, 세 번째는 신체지, 네 번째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화살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요 상단으로 갈수록 말로 저희가 풀어내기 쉬운 지식이에요. 어떤 선언적, 기술적, 절차적 지식인데 조금 더 철학적이고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일수록 말로 풀어내기가 어려운 지식이고 특히 예를 들면 신체지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들이 하는 그런 부분의 지식입니다. 예를 들면 각 분야에서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운동을 잘하나요?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너무 어렵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머릿속으로 어떤 그 순간적인 그 집중력과 순발력과 그 다음에 규칙을 바탕으로
그 빈틈없이 몸으로 계속 연습하면서 쌓여진 지식이기 때문에 말로 정말 표현하기 어렵죠. 그리고 상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당연하고 주관적이긴 측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 그림에서 탑 부분으로 갈수록 좀 더 클리어하고 명확하고 말로 표현하기가 쉽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인공지능에게 지식을 갖게 할 때 이런 선언적 지식이나 절차적 지식 부분은 그나마 인공적으로 갖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로 표현하기 쉽고 규칙이 있고 어떤 표현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 밑에 바텀 라인으로 갈수록 어떤 암묵적이고 말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공 지능에게 이쪽 분야의 지식을 저희가 사람이 인풋 데이터로 표현을 해가지고 어떤 규칙을 바탕으로 이쪽 분야의 지식을 쌓게 하긴 정말 어렵죠. 그래서 결론은 인공지능에게 지식을 습득하게 하려면 지식의 종류 중에서도 선언적, 기술적, 절차적 지식일수록 인공지능이 지식을 갖게 만들 수 있다. 요 밑에 부분일수록 어떻게 보면 휴머니스틱하고 사람에 가깝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좀 더 오리엔티드된 분야이기 때문에 기계에게 인공지능적으로 이런 아래쪽의 지식을 갖게 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언, 기술, 절차적 지식이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이 터미널러지나 새로운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꾸 반복하시고 노트에다 쓰시고 눈 감고 머릿속으로 자꾸 리마인드 해보시고 입 밖으로 자꾸 본인이 이런 터미널러지조차도 언급을 여러 번 하셔서 본인 귀로 자꾸 듣고 하시면 나중에 면접할 때도 유리하시고 무엇보다 당장은 인공지능 개론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지식의 종류는 지식의 정의는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 활동이자 지식의 종류로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인공지능이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야는 선언, 기술, 그 다음에 절차적 지식 분야이다. 이렇게 면접관에게 말한다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definition을 정확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면 지식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판단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내가 지식이 많을수록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든 아니면 어떤 회사나 뭐 연구소나 대학원, 랩실에서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다 이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어떤 판단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지식을 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지식이 있으면 앞에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추론. 그래서 결국에는 기계가 인공지능을 갖게 돼서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지면 사람처럼 혹은 사람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분야에서는 추론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흔히 들어본 연역적 추론, 2번째 귀납적 추론, 3번째 가설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연역적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을 조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영어로는 디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납적 추론이라고 하는 건 몇 가지 사례, 이그젬플을 통해서 지식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납적 추론은 영어로 인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설 추론이라고 하는 건 현재 상황을 가장 설명할 수 있을 법한 지식을 역방향으로 추론하는 개념이고요. 또 다른 용어로는 귀추법이고 영어로는 abdu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abduc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역, 디덕션, 귀납
induction, 그 다음 가설 추론, abduction, 요거를 ab or abduct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글 터미널러지, 테크니컬 터미널러지로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영어 deduction, induction, abduction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역적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지식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겁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들었던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라고 하면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해서 요 subject 주어 소크라테스는 두 번째 지식에서 verb 죽는다를 조합을 해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거, 그게 바로 연역적 추론이 됩니다. 영어로는 deduction. 자, 귀납적 추론은 몇 가지 구체적인 example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뭔가를 관찰하고 있는데 A는 백조예요. B도 백조예요. 근데 A가 하예요. B도 하예요.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백조는 하얗다라고 하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내는 것이고, 요런 귀납적 추론을 영어로는 인덕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누가 봐도 요런 귀납적 추론, 인덕션은 오류가 있죠. 왜냐하면 백조 중에는 검정색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우물 안에 있는 요 사례나 이그젠플이 백조이고 하얗다라고 해서 일반화 시켜가지고 귀납적으로 백조는 하얗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귀납적 추론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가설 추론은 복권에 당첨되면 일반적으로 돈을 낭비한다 이런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커런트 타임의 현상이 친구가 돈을 막 낭비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제가 역방향으로 추론을 해가지고 혹시 친구가 복권에 당첨됐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본인이 추론한 거죠. 가설을 바탕으로 한 추론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법한 지식을 역방향으로 추론하는 걸 귀추법, 그래서 abduction, abdu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의 세 가지 정도의 추론 방식이 있고,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사람도 사고를 확장할 수 있듯이 인공지능이 만약에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양한 추론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마지막 페이지도 역시 사진을 찍으시고요. 무엇보다 영상 멈추시고 개인 노트에다가 지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필기를 하시고 세 가지 추론 방식이 있다. 그래서 연역적 추론, 디덕션, 귀납적 추론, 인덕션, 가설 추론, abduction이라고 필기를 꼭 하시고 각각의 추론의 데피니션을 명확하게 한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그림을 가리시고요. 본인이 그림을 스스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지식의 종류를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추론, 연역적 추론은 소크라테스, 그죠? 예제가 있었고, 기납적 추론은 백조 예제가 있었고, 가설 추론은 복권 예제가 있었죠. 그래서 본인이 제 영상을 들으시고 각각의 그림을 제 영상을 한번 듣고 상상하시면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시고, 본인이 노트에 그리신 그림과 제 강의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을 비교를 해 보시면서 자기가 본인이 자신이 부족한 부분, 또 맞는 부분, 또 본인이 더 잘한 부분, 이런 부분을 체킹하시면서 플립트 러닝을 충분히 하신다면 개인 맞춤형으로 좀 더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진 찍으신 거 꼭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러 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본인이 스마트폰 사진에 있는 거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러 번 봤을 때 오히려 그런 짜투리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못 풀 법한 사이드 프로블럼 문제도 풀기 때문에 결국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모두 다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플러스 짜투리 시간에 공부한 것이 쌓여서 결국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사이드로 돼 있는 작은 문제조차도 문제를 풀어서 변별력 있는 점수를 더 얻게 돼서 결국에 어떻게 보면 학점
군. 예를 들면 B 플러스일 뻔했는데 A 마이너라도 혹은 A 플러스로 될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저희가 드디어 인공지능에게 지식을 가르쳐 보자라고 하는 챕터를 나갔고, 저희 주변에서 사람으로서 누가 똑똑한지 한번 비교를 잠시 해 보았고, 지식의 종류를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봤으며, 지식이 있다면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추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플립트 러닝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인 맞춤형으로 개인 노트와 스마트폰과 워드 파일을 가지고 좀 더 깊게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